네, 한동안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이 횡행했는데요. 최근에 국제적인 모든 자산 가격에 급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국의 코스피, 뭐 여러 가지 금값까지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지금 4,000이 아니라 뭐 3,850이라고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크게 이제는 변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정규 장 안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3.79%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2조 8천억어치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 또 매도를 하고 한 2조 2천억 원 정도는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다 받아줬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샀다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 개인 매수세들이 이제 붙으면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죠. 외국인들이 너무 파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3% 넘게 빠졌고 특히 이제는 외국인들이 어디서 많이 팔았느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중에서도 역시나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장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안 좋았고요. 그런 이유는 뭐 다들 지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첫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이제 싹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선반영하잖아요. 이제 12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시켜놨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가 동결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동결로 가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망을 하게 되고 이게 더 넘어가서 AI 거품론까지 또 발현을 하면서 이 또 AI 기술조 쪽으로 이제 많이 빠졌던 모양새가 이제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9월 노동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사실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9월 노동지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이제는 4.4%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이 4.3%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더 높아졌잖아요. 0.1% 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왜? 이게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겠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갑자기 신고 고용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이 5만 3천 명 증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게 신고 고용이 일어난 거야. 11만 명 정도 신고 고용이 된 거예요. 뭐야 그러면은 아주 고용이 탄탄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시장에서는. 그러면 금리 인하 못하겠네. 동결로 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금리 시그널 후퇴되고 고용지표 나오면서 뭐 주가가 실제 뉴욕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주식은 1년 동안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지수상으로는 오른 거 아닙니까? 엄청 올랐죠. 너무 올라서 네. 미국과 다른 의미에서 거품론이 나올 것도 같은데 전 주식을 이제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근데 환율이 또 최고치라고요. 네, 환율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사실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외국인들은 차익 신원을 내놓죠. 더 이상 만약에 환율이 계속 이게 환율이라는 게 지금 얼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가 번 돈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게 생겼는 거예요. 야 이거 더 오르기 전에 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그래서 이제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환율하면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께서 야, so what? 그래서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러실 텐데 여러분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구독 서비스 많이 하시죠? 구독 서비스 다 대부분 달러로 표시가 되거든요.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저는 오픈 AI 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 계산되거든요. 네. 역시나 올랐어요. 이게 달러로 기준이 돼서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물가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여러분이 내는 구독료도 오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것처럼 물가가 올라요. 알아서 그냥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름값이고
유가는 다 기름은 달러 주고 사오니까. 그래서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지갑은 얇아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내년도 코스피 전망 보고서에 네. KB증권에서 7,500이다.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는 올해 걸 예상할 때 3,000이다 이랬는데 네. 지금 갑자기 7,500이다 이러고 네. 있다가 지금 3,800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 상단으로 이제 잡는 폭이. 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좀 쏟아내는 분석들이 있는데 네. 평론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주식 지금 조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네. 단기 조정이고 수익 실현이고 그냥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나요? 저는 일단 단기 조정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게 리스크 뭐 코리아 리스크 디스카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주가치 훼손 맨날 하면은 지배구조 문제. 네,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맨날 툭하면 유상증자 한다 그러고 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는 뛰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상법 개정 3차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당 소득세의 분리과세 부분 이거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또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살아 있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발 비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엄청 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비투를 할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비투 못합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일단. 네. 그런데 네. 내가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 내가 투자를 했는데 10월달, 9월달에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네. 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나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여윳돈 있는 돈 해갖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9월달, 10월달이 너무 수익률이 좋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투자하고 싶다. 나는 좀 더 돈만 더 있으면 더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용거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다 시작을 하세요. 네. 그럼 나중에 담보 비율 못 맞추면 이 140%거든요 담보 비율이. 이거 못 맞추면은 반대 매매 일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요 근래에 들어와서 변동성이 심해서 아마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투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빚내서 주식하지 말라. 네, 저는 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지금 이게 50대 이상 5060 세대에서 네. 비투의 비율이 제일 높다고 나오잖아요. 네. 생활고 때문일 수도 있고 노후 불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식은 그쵸. 안 써도 되는 돈 그냥 사두고 10년 묻어두면 언젠가 올라 있다. 그거- 뭐 이런 이제 격언이 있지만 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10년 묻어둘 수 있는 분들은 네. 초고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주식 시장의 전망은 밝게 보지만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빚내서 주식 투자만은 하지 마라. 그럼요. 손실 감당한 수준에서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사실은 그러니까 이 B2가 결국 유동성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근데 상품권이 늘리는 건 아니죠. 지역 화폐가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지역 화폐랑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건 어떻게 볼까요? 비트코인이 또 엄청 폭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코인이 이제는 사상 최고치 올랐다가 네.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 근처에 빠졌어요. 연초보다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울상이죠. 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이제는 나스닥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상장돼 있는 나스닥 기술주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기술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기술주 안 좋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좋다 그래서 이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워낙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상승 모멘텀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최근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게 좀 불안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채권 발행을 엄청 했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뭐예요?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건데 왜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을까? 그래서 이젠 시장의 참여자들이 불안한 거죠. 이거 결국 빚이잖아요. 야, 막대한 투자는 되겠는데 이거 아웃풋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수익은 나오는데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뽑아서 나올 수 있느냐? 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처럼 막대하게
지금 발행하고 있고 돈은 빌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이 시장에 미치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가가 되는 거고 사실 또 비트코인에 빠졌던 이유가 반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는 뭐냐 그러면 4년마다 네. 이게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고 네. 가격이 뛰거든요. 그게 가격이 뛰는 게 보통 이제는 반감기 돌아오기 그 직전과 한 1년에서 1년 반 갑니다. 근데 그게 반감기가 작년 4월이었어요. 네. 그러면 딱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는 게 올해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공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요. 아 10월에 고점이었고 반감기 끝나고 1년과 1년 반 정도 요때부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10월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에 대한 영향도 이번에 좀 미쳤다. 이렇게 네. 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분위기가 네. 굉장히 안 좋다. 그렇죠. 이게 지금 10 몇만 불 하다 8만 3천 불이라는데 지금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한 30% 네. 최고점대에 빠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뭐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에 너무 뭐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장세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런 분들 문제 있죠. 네. 그놈의 B2. 아. 또 B2 하신 분들은 못 견디는 거죠. 네. 또.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그렇죠. 이거는 못 버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또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네. 레버리지를 활용하신 분들이 아유, 힘들죠. 지금 또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늘 얘기하지만 남는 돈으로 해라. 아, 왜 그럼? 남는 돈이 없어서 빚이 늘어나니까 대출 한도가 남아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영혼을 털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장에 사회 현상이 어떤 사회 현상이 있냐면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범죄와 관련된 그 경제 사범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이 항상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네. 이런 때쯤에. 왜냐면 최근에도 뭐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뭐 중소기업 기사 분께서 뭐 자녀 네. 그 사건 아시잖아요. 네. 지금 말하기 좀 꺼리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게 다 B2 때문에 그렇거든요. 빚내서 하지 말자. 근데 그 이제 엔비디아는 네. 어차피 AI 회사에 이제 다 그냥 팔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네. 이제 골드 그러니까 금광을 할 때 이제 청바지도 팔고 도구도 파는 회사니까. 네. 근데 이제 금광에서 채광이 잘 안 되면 네. 지금 AI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채 발행해가지고 이제 투자하는데 실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없는 거고 매출은 있지만 제 말은 ROI나 맞죠. 그 손익분기점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품이라고 만약 판단하면 갑자기 전 세계 증시 자체가 투자 버블이라고 해서 버블팝이 이렇게 막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또 AI 거품 아니겠느냐. 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막대한 투자는 되는데 이윤이 과연 어디서 뽑아져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AI 거품론이라고 해서 지금 또 한창 또 거품론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게 거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닷컴 버블 때 있었는데 네. 이 닷컴 버블 때는 아시겠지만 퍼도 굉장히 높았고요. PER도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다 그러면 자금은 쏟아져 나오는데 투자가 되는데 거기서 아웃풋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그렇죠. 근데 네. 나머지 AI 회사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알파벳이나 네.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지. 근데 이윤이 안 나오지만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설 투자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알파벳에 투자했습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일단은 이제 뭔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관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AI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AI 거품은 아닐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고 이제는 과연 언제 이제 수익 시연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인데 네. 저는 일단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보면서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거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12월 금리 때문에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해서 네. 리스크 때문에 좀 내놓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되게 심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미국 싶습니다. 증시도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죠.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금도 조금 내려왔는데 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덜 떨어진 건 금이네요. 금이죠.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게요. 네.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환차익이 또 벌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금은 달러로 계산돼요. 예, 결정은 무조건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금값이 떨어져도 일단 환율 때문에 사실상 이익을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환율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금은 그래도 세계 금 시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은요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오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조정받았던 이유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금도 영향받죠. 이게 조정을 받아서 금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은 금에 대한 메리트는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싫어하시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르나요, 주식? 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몇천 피 간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몇천 피 간다.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을 오래 있던 분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뭐 갑자기 전쟁터일 줄 어떻게 그쵸. 알았습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5천 시대 그만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네. 불만이 좀 있어요. 어떤 네. 불만이냐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제 시장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목표 딱 지어놓고 그쵸.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솔직히 너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그걸 목표로 가면 그럼요. 안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핵심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영끌하지 마시라라고 권혁준 평론가님이 목숨을 걸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시간의